5, 4, 3, 2, 1 카운트다운. 친일 언론이 이야기하지 않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수구종편은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평화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뛰어 건너라. 악독한 원수물이 근데 5431은 우리말로 하다가 카운트다운 왜 영어예요? 뭐 해야 되죠? 그럼 우리말로? 아이고 그냥 5, 4, 3 이렇게 하지. 제가 영어가 좀 약해가지고 영어 무슨 얘기예요? 이거 5431이 왜? 카운트다운도 한글로 써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화 공세에 답하라 이런 주제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네, 제가 매일 아침 그 신문을 좀 이렇게 훑어보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 톱 기사를 아주 그냥 북한 소식으로 도배를 했더라고요.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그러진 않더라고요. 주로는 이제 박근혜 언니 찬양이나 뭐 이런 경제 성과들 이런 것도 얘기해 주는데, 우리 방송에서도 좀 여러 차례 다뤘었는데, 뭐 브리핑을 좀 AS 해드리는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난 4월 5일이죠. 총선 막 앞두고 직전에 갑작스럽게 집단 탈북을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지금 많이 좀 잊혀지긴 했는데, 그 중국 닝보의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단체로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고, 우리 정부는 잦은 탈북이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국정원에 의한 유인 납치, 또 기획 탈북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법원이 드디어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 옛날에 합동신문센터죠, 머물고 있는 북한 종업원들에 대해서 법정에 좀 출석해서 생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국가정보원에 이제 출석시키라는 것을 내일이죠, 명령했어요. 예, 내일, 드디어 내일. 6월 21일. 네. 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탈북을 한 건지, 혹은 이제 국정원에 이제 이 구금 절차가 적합한 것인지를 법원에서 좀 가릴 수 있게 됐는데요. 그 인신구제 신청으로 그 몇 년 전에 그 서울시 간첩 공무원 간첩 유호성 씨. 예, 유호성 씨 여동생. 유호성 씨. 예. 유우성. 예. 네. 유호성은 영화 배우고. 그 여동생을 이걸로 네. 빼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죠. 그래 빨리 기대가 됩니다. 걱정도 너무 많이 되고, 사실 뭐 한 분이 단식하다 죽었다는 설도 있고, 그리고 납치됐다는 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민변 통일위원회에서 요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이제 계속 국정원에 그 접견 신청을 했었는데 거부를 당했었고, 그래서 이제 메일이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 가족들한테 위임을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된 건데요. 요것과 관련해서 오늘 조선일보가, 저는 오늘 사실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고 정말 납치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요? 네, 가족들 생사 앞에 섰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는 사실 이제 내일 출석을 시키지 않는다, 안 시키고 변호사만 내보낼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를 보고 좀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원래 진실은 6월 20일에 가려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가려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내일 출석을 안 하고 변호사만 출석을 할 수도 있고, 시간 끌기에 돌입하는. 예,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조선일보 기사는 이제 고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북한 주장에 놀아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가족들의, 북한에 있는 가족자들의 안위를 걱정해서 납치가 맞다 이런 진술을 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조선일보가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까지 조선일보가 미리 포석을 까는 건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또 3면에서는 이제 민변 변호사들이 이 위임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북한에 자유롭게 방북할 수 있는 해외 인사들이 요것들을 좀 도와줬잖아요.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이 위임장 수령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농후하다. 전형적인 물타기와 이렇게까지 종북공세가 종북공세와 물타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약간의 가십거리처럼 다룬 것 중에는 12명이 다 미모가 너무 뛰어나서 한꺼번에 같이 다니면서 할 수 없다. 근데 좀 저는 이게 조금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여기가 보호시설인데 왜 이 탈북자들을 데리고 자꾸 뭐 산업시찰하고 뭐 63빌딩 데려가고 수영장 데려가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네. 가는데 왜 법원을 왜 못 그러니까요. 와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조선일보에 따르면 레스토랑이나 놀이공원 이런 데도 간대요. 그런데 이제 12명의 미모가 다 너무 뛰어나서 한꺼번에 못 다니고 조를 짜서 다니고 있다. 그래서 잘 적응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기사들을 좀 조선일보가 오늘 1면과 3면에 많은 부분을 할당해서 기사를 좀 썼었습니다. 근데 기획 기사네요. 기획 기사. 예, 좀 1면과 약간 3면에 네. 야, 이거 기획 기사네 예,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게 납치는 아직 설이지만 이 언론 플레이를 한 건 기획이 맞잖아요. 일단 총선 내일 직전에. 내일 재판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안 나온다고 봐야죠. 뭐. 그럼 이제 변호사가- 법원이랑 국정원이랑 이제 공방이 시작되는 그죠. 거죠. 변호사가 대신 가가지고 물타기 해놓고 다음 기일 잡고 이제 다음 네. 기일 잡을 때까지 시간 끌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제가 오늘 국정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채용 공고가 떠 있더라고요. 저 왜 이런 거를 뽑는지 모르겠는데 경력직 채용 공고에 아나운서, 방송작가 경력직을 뽑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왜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건지 한번 들어가 보시게요. 저 경력이 없어가지고. 아, 작가가 메인이죠 거기는. 예, 그래서 국정원은. 예, 이게 딱 오버랩이 같이 딱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것도 작가가 써주는 건가 싶어서 그래서 좀 아무쪼록 저는 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이 어쨌든 납득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좀 내일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변호사만 출석시킨다고 아, 저도 입장을 이게 정한 거 보니 이게 단순히 그냥 탈북자 13명이 하필 총선 기간에 맞물렸는데 이거를 더 부풀리는 기획성 뭐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런 설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선일보의 기획 기사를 딱 봤을 때는 저도 심증이 굳어집니다. 네, 저는 뭔가? 오늘 기사를 보면 그렇네요. 내 보일 수 없는 일이 생겼다 지금. 원래는 재판을 하고 나서 기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판을 하루 앞두고 그러면 사실 재판을 하고 나면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게 원래 근데 맞는데 심리적으로 지금 국정원이 위축돼 있는 겁니다. 겁을 내고 있어요 지금. 네. 미리 판을 깔아라. 방금 말씀하셨던데 내일 안 나가고 보통 후속 대응을 하는 게 보통 순서인데 그렇죠. 미리 깐 거 보면 쫄았다. 안 나간다고도 불입니다. 하고 예. 변호사가 대신 나오면 그 변호사들은 태평양 여기를 좀 법무법인 네, 태평양? 법무법인 태평양 여기를 선임했다 그러나요? 뭐 이랬다고 김앤장처럼 알고 유명한 있는데요. 데죠. 예. 근데 애초에 그 탈북자들을 입국을 도와주거나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에 대한 이해들이 별로 없어서 탈북자들이 실제로 이제 북한을 떠난 사람들조차도 변호사가 뭔지 판사가 뭔지 변호사의 이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한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떻게 다 변호사를 선임을 또 했지? 아니, 그건 국정원이 선임한 거죠. 태평양. 아, 국가정보원이? 예, 국정원이 아, 선임한 거고 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서 아, 국정원은 그러면은 구금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인신구제 저 신청이 안 변호사들은- 된다고 주장할 예정인 저 거죠. 변호사들은 그 탈북 여성들의 그 식당 종업원들의 법률 대리인도 아닌 거예요? 그래 그러면? 국정원의 법률 대리인인 거예요. 국가정보원이 예, 예, 대리인인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은 이렇게 네. 주장할 예정인 거죠. 여기는 구금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인신구제 청구 자체가 뭐 적법하지 그러니까 않다. 그거를 지금 법원에서 예. 판단하자는 거잖아요. 예. 구금을 한 건지 네. 보호를 하고 있는 건지. 야, 지금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판사님하고 식사하려고 난리 나겠는데. 오늘 매우 바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국정원. 국정원이 기간의 업무가 수천 가지인데 지금 이거 하나에 지금 올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에 국정원 전체가. 네, 그래서 내일이면 밝혀질 줄 알았던 진실이 내일도 못 밝혀질 수도 있다는 것이 조금 마음이 무거운데요. 하루빨리 또 뭐 변호사가 출석하면 법원에서 아니 됐고 12명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면 또 금세 또 출석 명령이 내려지고 이럴 결국 수 라반틱에서 있으니까요. 계속 다룰 수밖에 없는 사건이 네, 그 뉴스를 되겠습니다. 계속 AS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또 한겨레는 일면에 북한과 9월까지는 어떤 대화도 없다라고 누가 한 얘기했어요? 정부 고위 관계자라고만 통일부 예, 고위 관계자. 네, 뭐 것 같은데. 통일부겠죠? 이렇게 좀 소식이 장관 나오고 아니면 있어요. 차관이네. 장관이나 차관도 이름을 못 밝힐까? 고위 관계자라고 표현을 했었어야 할까요? 근데 그 내용들 보니까 너무 단정적이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정부 기본 정책을. 그렇죠. 그래서 9월까지는 북한과 그 어떤 교류 협력 사업과 대화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고 당연히 이 기간에는 민간 차원의 대북 교류 협력과 접촉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6.15를 개성해서 하기로 했던 거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8.15도 허용하지 않을 거니까 니네 방북 신청도 하지 마.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소한 통일부 장관인데요. 이 정도 내용이면 아니면 NSC 음. 의장이 되든지.
하여튼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월 9월이 되면 북한이 이제 더 이상의 대북 제재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릎을 꿇을 거다라고 보는 건데 저는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윤병세 없습니다. 외무부 장관이 또 같이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강연에서 지금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란이랑 우간다랑 뭐 쿠바랑 다니고 지금 윤병세 외무부 장관도 불가리아랑 러시아 다닌 게 북한과 가까운 국가부터 북한과 떼어내고 있다. 괴리시키고 있다. 고립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엄청 자화자찬을 했어요. 이게 네, 큰 성과를 보고 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 자체 무슨 의미라기보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어떤 대북 정책 노선을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좀 확인된 인터뷰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9월 달쯤 되면 무릎 꿇을 거다. 이런 건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렇게 제재와 압박으로는 사실 지금까지 안 됐다라는 게 모두 증명이 되었잖아요. 제재와 압박을 하며 계속 핵시험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가 됐는데 근데 당연히 정부 계속 이런 쪽에서는 이유는 당연히 9월쯤 돼서 아무거나 하나 잡아가지고 그죠? 북한이 굴복했다라고 하고 모든 종편에 도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북한의 굴복 배경은 뭔가? 그래서 뭐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굴복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해놓고 배경은 뭐냐, 왜 이렇게 했냐, 이걸 뭐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겠냐, 북한이 굴복했으니만큼 우리 정부도 나서야 되지 않겠냐. 이게 언제 나타났냐면요. 지난 작년도 8월 25일에 8.25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 8.25 합의가 뭔지 아시죠? 이른바 8월 달에 북한의 휴전선에서 우리 정부는 그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몰래, 그죠? 이 군사분계선을 파가지고 지뢰를 묻었는데 그 지뢰를 아주 간악하게도 이 출입문 밑에다가 지뢰를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병들이, 우리 대한의 권하들이 그 지뢰를 밟아가지고 정말로 절단당하고 엄청나게 좀 정말 가슴 아픈 거죠. 그런 사고를 입었지 않습니까? 근데 CCTV 있다는데 아직도 공개 안 하고 있어요. 국방부가. 그거 아세요? CCTV 공개했어요. 공개했는데 뻥 터지는 뭐 사진, 것만 네. 나왔잖아요. 근데 뻥 터지는 것만 나오고 뻥 터지기 전에는 왜 공개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겠다 그래놓고 자기들이 보고 나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사건 때 작년 8월 달에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실제로 휴전선에서 포격전까지 오갔어요. 오간 건 아니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무장지대 북측 그 관리 구역에다가 29번의 이 K9 자주포를 발사했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당시에 남북 대화가 진행이 됐죠. 시작이 됐는데 결국에는 무박 3일 잠을 안 자고 밤샘. 그래서 그 당시에 4일 아니었어요? 무박 4일. 예. 김관진 그때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죠. 김관진 그 국가안보보좌관의 얼굴이 저는 그렇게 퀭한 모습을 처음 봤어요. 거의 뭐 눈이 그때 회담 중에 예. 북한 잠수함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없어졌었죠. 난리가 그렇죠, 났었죠. 그렇죠. 그때 북한 잠수함도 없어지고. 참 근데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회담 중에 8.25 합의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우리 정부는 이제 그 북한의 굴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사상 최초로 이 주어에 북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그런 유감 표명은 지금까지 북한이 한 적도 없는데 처음으로 이제 주어가 들어가는 유감 표명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것은 북한의 사과로 이야기하고 북한이 사과했으니만큼 우리도 뭐 이렇게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올해도 아마 그런 식의 저는 이런 게 전형적인 박근혜 정부의 자위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그 8.25 합의 때 네. 관련한 평가도 그러고 이번에도 윤병세 외무부 장관이 지금 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우리가 볼 땐 자유행위로밖에 안 보이는데 자기 혼자 만족하고 자기 혼자 느끼고 자기 혼자 근데 사실 이것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만 자화자찬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해요. 이를테면 경제도 보십시오. 아니 우리 정부가 창조 경제에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냐 이런 얘기 다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 여론조사를 하면 박근혜 정부의 뭐 지지율을 나올 때 주로 보면 외교 파트에서 지지율 퍼센티지가 좀 높은 부분을 볼 수가 있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하는데 국내 민생에 대한 거 우리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뭔 개소리냐, 야 채널 돌려 이래가지고 막
다 돌려버리잖아요. 근데 외교적인 상황에서 자화자찬을 해버리면 그럼 우리 국민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네. 그렇죠. 그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난다고 봐요. 사실 외교 안보뿐 아니라 원래 이 박근혜 정부, 저는 MB 정부도 그랬다고 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하나의 좀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 자화자찬이 있다. 그 사실 뭐 여러 학자가 지난주에도 갈통 교수인가 북한 붕괴론이 붕괴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8, 9월에 북한이 제재에 굴복한다에 대한 관심과 기대보다 8, 9월 얘네들의 자유행위가 딱 끝나고 그 허망함, 허탈함 속에서 얘네가 뭘 선택을 할까? 지금 통일부가, 지금 외교부가,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게 오히려 더 기대가 됩니다. 근데 8, 9월 남았네? 근데 이거 아세요? 이미 대화는 시작된 거?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 아니, 대화가 아니. 시작된 것에 대해서. 요거만 말씀드리고 북한이 그랬잖아요. 8월 달에 민족 대회합을 하자 얘기했잖아요. 근데 통일부 뭐라 그랬어요? 안 한다. 우리 9월까지는 어떠한 대화도 안 한다 라고 했잖아요. 이거 둘이 대화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거기에 대한 자극이 큰 것 같아요. 네. 사실상 대화는 시작됐다. 제3자를 두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네, 부부 싸움도 그렇고 부부 싸움에서 그래서 자녀의 역할이 중요해요. 자녀가 주로 중재를 해주잖아요. 별이야 아빠 밥 먹으라고 해. 별이야 엄마한테 아빠 밥 안 먹는다고 해.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그런 상황 아니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라반특 진보종편의 주제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평화체제 2016년에 북미 대결의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화공세에 답하라.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얼마나 좋은 공세냐고. 근데 이게 참 위험한 주제긴 합니다. 제목이 대화에 답하라. 지금 북이 대화하자 그러고 남이 대화를 안 하고 있는데 형태적으로 보면 정부 간의 관계로 보면 민간에서는 양쪽 다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어찌됐든 저는 그렇지만 대화 공세는 종북이든 뭐든 좋은 거 아닙니까? 이 민족사적으로 너무나 절실한 문제고 그래서 제발 좀 대화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전후 대화 공세의 이 전후 관계 배경 이런 걸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 북한이 지난 5월에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를 개최했다는 소식 우리 방송에서도 아주 여러 차례 얘기가 됐었죠. 이 같은 북한발 주요 뉴스가 올 초부터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은 터져 나왔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세요? 올해 들어가지고 갑자기 나타난 계기죠. 올해 1월 6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1월 6일에 북한이 4차 지하 핵실험을 단행을 하고 2월 7일이에요. 2월 7일에. 그리고 광명성 4호.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미사일이라고 하고 미국은 로켓이라고 그러고 3자가 다 다르네. 그런 이제 뭐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들어서는 북한이 그들이 개발해 놓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이제 조금씩 쪼개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효과를 좀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았는데 전반부에 소형 핵탄두 3월 8일에 핵탄두를 공개를 하고 그리고 3월 15일 경에는 그 대기권 재진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ICBM. 근데 대기권 재진입하는 실험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서 성공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고체연료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의 탄도부 엔진 그 추진부 엔진 실험을 단행을 해서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4월 달에는요 SLBM 잠수함에서 날아가는 SLBM 발사를 하고 5월에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 그리고 6월에는 뭐 매달마다 주요 사건들이 있었는데 6월 달에 나타난 사건들을 보면 이달 초에 그 리수용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외교적 측면 그러면 1월부터 1, 2, 3월 달, 4월 달까지는 군사적 행보가 쫙 진행이 되다가 5월 달에 이제 전체 당대회로 거쳐가지고 6월부터는 외교 행보 나오면서 전면적인 대화 공세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매번 1월부터 4월까지 진전된 북한의 그런 군사 기술들이 계속 났던 건데 사실 우리 정부는 매번 실패다. 기술력은 아주 부족하다. 그 정도는 아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부의 대응이 그러니까 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쩌다가 한번 핵실험을 하고
어쩌다가 한번 미사일을 발사하면요 실패다 이러면 사람들이 실패인 줄 알아요. 왜? 우리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우월의식 있지 않습니까? 야 북한 깔 거 걔들이 야 걔들 미사일 쏠 줄 알아? 이게 먹혀요. 어떻게 먹혔냐면요. 우리 정부는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로시마급 원자탄을 아직 개발하지 못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 근데 그 히로시마급 원자탄이라는 걸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 1945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1945년에. 국방부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 가보시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제 우리 군의 대대장급의 장교들이 앞에 나가서 그래요. 북한 개들은 아직도 뭐 70년대 수준의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랑 잽이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근데 70년대 무기를 가졌으면 40년대 히로시마 원자탄을 왜 못 만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죠. 우리 네. 국군은. 그러니까 물통도 50년 넘은 거 쓰지. 야전 침대도 60년 네. 넘은 거 쓰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전반에 북한은 뭐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오당이 있다 보니까 어쩌다가 한번 핵실험을 하면 뭐 또 실패했나 보네. 쟤들이야 뭐 원래 실패가 원래 뭐 기본 아니겠어? 이런 식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양상이 달라졌어요. 1월 달에 뭘 빡 했어요. 실패! 2월 달에 인공위성을 쐈어. 실패! 3월 달에 ICBM 실험을 했어. 실패! 4월 달에 SLB를 쐈어. 실패! 그러니까 계속 실패라는 거예요. 우리 정부는 TV를 보면 요즘에 보세요. 종편에 뭘 틀어봐요. 북한은 오늘도 무엇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실패하다가 이게 좀 이상해지는 거죠. 아니 하다 못해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매번 실패를 할 수 있냐. 그리고 우리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북한에서 만약에 그런 거 실패했다가 걸리면 그죠. 거의 뭐 전부 다 아오지 탄광 끌려가거나 아니면은 뭐 총살 당하거나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 연구는 누가 하지? 근데 또 실패했다. 그거 또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연구는 누가 하지? 그럼 북한의 과학자가 나만 할까?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전부 다 실패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상당히 좀 이상하게 논리적인 모순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펼쳐지는 국면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네이버나 오히려 좀 보수 쪽에 이런 이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봐요. 근데 네이버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실패하지 마라. 실패하는 것 자체가 쟤들한테는 진전이라고. 이런 실패는 식으로. 성공의 어머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댓글을 봤어요. 제가. 네. 그런 식으로 입장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남쪽의 여론이 흔들리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거죠. 이거는 2015년까지의 북한의 대외 행보와 2016년의 행보가 확실하게 달라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간략적인 의미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1월 달에는 4차 핵실험을 단행을 했어요. 핵실험의 의미는 뭐냐? 우리는 그죠? 북한은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병진 노선이라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핵은 양쪽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것을 미국과 박근혜 정부에게 알리는 그런 부분이 되죠. 2월 달에 진행했던 광명성 4호 인공위성 발사 실험은 사실상 그 당시에 대한민국 해군이 놓쳤어요. 추적을 하다가. 광명성 4호의 궤적을 추적을 하다가 놓쳐버렸거든요. 뭘 말하는 거죠? 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미국의 MD가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의 MD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참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월 달에 ICBM 기술 공개까지 확연을 해버리면 핵전쟁이 붙으면 미국이 과연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듯이 대한민국과 함께 어깨를 딱 어깨동무를 하면서 북한을 완전히 자근자근 이렇게 밟아줄 수 있을까?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좀 펼쳐지는 거죠. 1, 2, 3월 달에 국면에서. 그러한 국면 속에서 4월 달에 그죠. 박근혜 정부가 계속 인공위성 광명성 4호 가지고 박근혜 정부는 미사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이 보여줬어요. 야, 우리는 미사일 이렇게 쏴 하면서 그죠?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북극성이라고 실제로 이제 발사를 하고 이런 행보들을 쭉 펼치게 되면 올 상반기에 그죠? 드러나는 부분은 뭐냐? 한반도에서 만약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이 과연 개입할 수 있겠나? 예전에 그 일본 쪽에 김명철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군사 전문가.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 유명한 조용필. 분이죠. 저는 이제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씨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또 김명철 선생님이라고 하면 또 이상하게 또 이적 단체 회원을 존중하는 듯한 이런 발언. 그 이분은 네. 그 북한에서 군사적인 무슨 조치나 이런 거 있으면 네. 남쪽에서도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세요. 그 손석희 씨 아침 방송에도 인터뷰를 한번 하셨었고, 미국에서도 미 해군 항공모함에서 이분을 초빙해서 정기적으로 강연을 들어요. 북한의 군사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저명한 분이에요. 근데 네. 한국에선 북한 군사를 객관적으로 서술을 하니까 한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매우 종북이 되죠. 종북이 되네요. 그죠. 그럼 정말 종북이네. 일본에서도 유명하고 미 해군이 직접 초빙해서 듣고 있고 국방부가. 그리고 뭐 손석희 씨 이런 인터뷰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종북 뭐 이런 식으로 네. 매도되고 이런 부분. 그 김명철 군사 전문가가 이제 서술한 부분에 주장이 원래 그런 논의 있었잖아요. 북한의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지금까지 북한은 미국은 북한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 사자라면 북한은 먹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가시로 이렇게 고슴도치 전략을 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모든 전력,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 능력을 가리는 베일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 그죠? 그치. 북한과 전쟁을 하려면 아니 전쟁 작전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작전 계획은 적의 예상되는 행동에 따른 우리의 행동 계획을 이제 결정하는 게 작전 계획인데, 근데 북한이 탱크 북한 몇 대 있지? 잘 모르겠는데요. 북한 미사일 있어 없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그동안 베일 전략을 구사해왔다는 거죠. 북한이. 그것으로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전쟁을 나름대로 그렇게 좀 대응해 왔다라면, 근데 2016년 상반기에 보여지는 양상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베일을 이렇게 완전히 벗었다. 북한이 이렇게 베일을 완전히 벗고 이렇게 공개 전략으로 가는 이유는 뭐죠? 그러면? 대체로 보면요, 미국은 베일 전략에 대해서 미국은 전혀 행보가 달라요. 이를테면 군사적 강대국들은요, 정반대 행보를 펼쳐요. 뭐냐, 군사 카탈로그를 막 뿌리잖아요. 미국 보세요. 이를테면은 차세대 전투기 F-35 그 위용과 능력 하면서 이제 막 군사 카탈로그가 막 나와요. 그러면 군사 잡지들 보면 사실 거의 그런 이 군수업체에서 홍보용 카탈로그를 막 뿌리거든요. 그러면 전장 뭐 18점 몇 미터, 그리고 이제 거기 장착하는 무기는 이런 거 하면서 막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죠? 가끔씩 보면서. 없어요? 예. 아니면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최신 스텔스 구축함을 미국이 이제 건조해가지고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레일건을 탑재했는데 그 레일건은 사정거리 200km의 적 함선을 바로 타격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군사적 강대국들은 자기의 군사적 능력을 이렇게 숨기지 않아요. 그럼 남김없이 드러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무기 과장해서 팔려고. 드러내기도 해요. 무기 팔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능력없이 들으면 첫 번째 무기도 팔 수 있는데 일단 그래야 쫄잖아요. 겁을 줄 수 있어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교실에 있으면 원래 좀 근본이 안 좋은 애들이나 좀 주먹질하는 애들 있잖아요. 뭐 어떡합니까? 평소에 어깨를 막 흔들면서 막 까고 잡잖아요. 그죠? 아우 씨 하면서 막 책상 막 차고 이러잖아요. 애들 평소에 보면. 그거 왜 그래요? 그래야지 돈도 말도 잘 듣고 또 삥도 또 잘 듣고 초반에 기선을 제압해야지 뭐 또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그죠? 이를테면 그런 거 있잖아요. 미중 간에 지금 뭐 남중국 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이지 이번에 차세대 구축함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F-35가 드디어 실전 배치가 되고 있다. 우리의 MD 이번에 성공률이 엄청나게 높았다. 라고 하면서 중국 그런데 니들 아직도 남중국해 들어올 거야? 이러면 시진핑이 지금 심장이 벌벌거리잖아요. 안 그런 것 같던데요. 그렇죠. 네, 안 그런 부분은 따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군사적 강국들이나 대국들은 자기의 군사적 능력을 이렇게 과시하고 보여주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설사 이런 과정에서 일정하게 군사적 기밀이 유출되더라도 누가 날 쳐들어올 거야. 누가. 그럼 북한도 스스로 지금 우리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었다는 거를 선포한 셈이네요. 그러면. 사실 많이 바뀐 거죠. 이전 같은 경우는 뭐 내부 결속령이다. 근데 이번엔 약간 정황이 약간 다르지 않냐 하는데 또 아직도 이게 뭐 내부 결속령이다 이 우리나라는 얘기 계속 내부 주장하는 결속령이라고 사람들이 있어요. 하죠. 근데
실제 바뀐 거죠. 이전 같은 경우는 클린턴 뭐 소련이 무너지고 클린턴 들어왔을 때도 북한한테 너네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지 않냐 의심을 자꾸 하면서 사찰받아라 하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다툼이 일어나고 대결 긴장이 조성되다가 실제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그리고 부시 정부 들어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북한이 핵 녹축하냐 안 하냐 막 의혹을 계속 제기하다 북한이 핵보유 선언하고 핵실험을 하고 이런 거 하면서 북한의 핵을 그때 부시밤이라 그랬나? 부시가 만들어줬다 북한 핵을 실제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미국 정부가 압력을 넣고 사찰을 하려고 하고 대결을 고조시키면서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동과 피동이 약간 반대된 방향에서 평가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곽 박사님 얘기했던 베일 전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군사력을 과시하는 행태, 형국 이거는 기존의 북미 관계 한 20년 사에서는 아예 없었던 양상이죠. 그것도 더군다나 1년, 2년, 3년의 텀이 아니라 매달 지금 한 건씩 굵직한 한 건씩 예전 같으면 이런 한 건 가지고 2, 3년 동안 북미 관계가 조성이 됐을 텐데 지금 1월에 하나, 2월에 하나, 3월에 하나, 4월에 하나, 5월에도 지금 계속 미사일 실험을 계속했잖아요. 그렇죠. 실패라고 하지만 대북 그래서 양상이 전문가들도 바뀌었다 지금. 네, 여기 뭐 제도권에 계신 대북 전문가분들도 지금 뭐 분석을 잘 못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아니 4차 핵실험했으면 북한의 전술을 뭐라 그러죠?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외교적 의제를 살라미라고 하는 것 매우 얇게 썰어먹는 이탈리아 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되게 짜요. 맛도 별로 없던데. 아 근데 한국말이랑 또 어울리네. 살라미 말만 들어도 그냥 그래요? 사시미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나죠. 살라미. 살라미 전술이라고 의제를 최대한 잘게 썰어가지고 북한의 외교 전략이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4차 핵실험을 했어요. 핵실험을 하나 했으면 일반적으로 북한을 연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핵실험 한번 했으면 저걸로 한 몇 달 울고 먹어야 되는데. 몇 달이 뭐냐? 한 네. 2, 3년 가는 거죠 원래 보통. 근데 뭐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이번에 바로 인공위성을 팍 때려버리는 거예요. 인공위성 쏘네. 그럼 인공위성을 쏘면 또 저걸로 또 몇 달 울고 먹어야 되는데. 막 미사일을 막 공개하는 거예요 이제. 막 공개를 막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도권에 있는 이른바 이제 뭐 국방대학원이나 이제 외교안보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일정하게 좀 패닉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빨리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래야지 제 논문을 레퍼런스 달면서 그 사람들 논문을 인용을 할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아깝네요. 지금 다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사실 2013년부터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이라는 걸 발표하고 사실상 핵 증산을 선언한 거였는데 이 병진 노선이 우리 또 애청자들도 알기 쉽게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누가 두 분 중에 한 분 해주시죠. 아니 저기 예전에 2013년으로 돌아가야 돼요. 병진 노선을 얘기하려면. 왜냐하면 병진 노선은 2013년에 북미 대결 국면에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 2013년에 긴박했던 북미 대결 국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별로 잘 납득을 안 하는데 요렇게 이야기하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경기도 합정동 마리스타 수녀회 통합진보당 서울시겠지 서울시. 네, 경기도라니. 아니요 경기도당. 아 경기도당. 아 서울시 합정동인데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긴급 정세 토론회 기억나세요? 거기 가셨어요? 아니요 뉴스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가 언제냐면 2013년 상반기였잖아요. 그때 이석기 의원이 긴급 정세 강연하면서 뭐라 그랬다 그랬죠?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통합진보당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근데 이거를 청와대에서 완전 내라는 모로 뒤엎어가지고 내라는 모로 엎어도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판단한 거예요. 왜? 국민들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 저 뭐 뻘소리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라는 모라는 공세가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일정하게 먹혀버린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2013년 3월 달에 심각한 전쟁 위기가 있었다. 맞아요. 서해에서. 그때 북한에서 유엔에다가 한반도는 핵전쟁에 들어간다라고 유엔에 통보했어요. 유엔에 통보하고 3월 31일에 그 국면에 3월 31일에 북한이 조선노동당 정치국 전원회의죠. 거기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선언했어요. 그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핵증산이에요. 핵증산. 우리 앞으로 핵 계속 만든다. 그걸 당에서 결정했으니까 그죠? 전략적으로 된 거죠. 변하지 않는 전략으로 된 거죠.
앞으로 핵을 계속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때 미니트맨 3를 발사 연기를 시켰었던 게 그거였군요. 아 그래 미니트맨이 지금 최근에도 뉴스가 나오던데 최근에도 실험을 한번 했잖아요. 미국에서 최고 전략 무기 중에 가장 높은 단계로 얘기하는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인데 이때 북한이 병진 노선을 발표하고 그때 지금 기억나네. 그때 제가 2012년 10월에 감옥에 갔거든요. 근데 10월에 감옥에 갈 때부터 몇 달 후 이런 긴장이 생기리라고 예상이 됐죠. 저희는 예상이 돼서 그때 감옥에 갈 때 겁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데 야 감옥에 갔는데 전쟁이 나면 어떡하냐. 감옥에 있는 한국 전쟁인데 전쟁 그런 거 나면 감옥에 있던 그 양심수 이런 사람 즉결 처분하고 하니까 엄청 긴장된 상태에서 감옥에 갔던 기억이 난다.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병진 노선 발표가 딱 나고 나서 갑자기 이건 북미 간의 대충돌로 가지 않겠냐 예상을 했는데 미국이 플레이북이라는 걸 그때 하고 있었잖아요. 실행 단계 플레이북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름부터 약간 경박스러운데 페이스북 플레이북 그 뭐냐면 약간 한반도에 적절한 군사적 긴장을 조성시켜 보자. 그런 위협이 필요하다. 북한한테. 이러면서 플레이북이라는 걸 가동을 하고 그게 3월 군사훈련부터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게 훈련을 했어. 그리고 전략 무기들 막 전폭기들, 폭격기들 뭐 이런 거 항공모함 이런 거를 한국에 한반도 주변에 배치를 했죠. 근데 이게 몇 가지는 비밀로 숨기고 싶었던 게 있어. 구축함이랑 몇 가지는. 이게 너무 긴장이 적절한 위협인데 심한 위협이 될 만한 무기들이 기자들이 유출을 몇 가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야 니네 진짜 붙어보자는 거네? 하면서 북한에서 비난을 하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미국의 그 다음 대응이 웃겼죠. 북한이 니네 구축함 이거까지 들어왔네? 진짜 붙어보자는 거네? 그러니까 미국이 바로 플레이북 가동을 중단을 시켜버려요. 중단을 시키면서 이어서 미니트맨 발사가 4월 초였을 거야 아마. 4월 8일이죠. 예. 그것도 중단을 해요. 근데 중단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 최고 그 미국의 사령관. 제가 본 거는 CNN으로 기억나는데 네. 미국 언론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사령관 인터뷰가 나온 거예요. 왜 중단했습니까? 미니트맨 발사. 근데 거기서 뭐라냐면 북한이 오판할 것을 우려했다. 맞다. 그 기억이 나는 거네요. 아니 북한은- 정확한 네.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호전적인 북한 지도자가 정세를 오판할 것. 호전적이고 젊은 북한 지도자였나 아니면 호전적인 북한 지도자인지 모르겠는데 호전적인 북한 지도자가 정세를 오판할 그러니까 것이 어떤 우려돼요. 오판? 그건 말 안 했는데 뭐예요? 어떤 오판이 그거 아닙니까? 군사적 진짜 행동을 할까봐 북한이 그런 거지. 진짜 자기들의 전쟁 위협에 대응을 할까봐. 그죠? 그게 너무 걱정이 된 거죠. 근데 그 발언이 두 번 나왔어요. 더 플레이북을 중단할 때 4월 5일인데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더 플레이북을 중단한 이유는 뭐냐? 호전적인 북한 지도자가 정세를 오판할까봐 중단한다고. 미니트맨 3도 중단했어요. 중단한 그 이유가 중단했던 뭐냐? 건 기억이 나죠. 호전적인 북한 지도자가 정세를 그러니까 그만큼은 준비가 안 됐던 거죠. 적절한 긴장, 위협 이상은 미국은 자신이 없었던 거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리가 어떤 됐죠, 정부. 상황이 나타나냐면 많은 분들은 야 북미 관계라고 하는 건 대결하다가 또 대화하다가 또 대결하고 돌고 도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요 2013년의 대결 과정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북한이 그 이전 단계에서는 북한의 핵이 통제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면 TV에 무슨 북한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은 총 40kg인데 그것으로는 핵무기 7개를 만들 수 있으며 이 핵무기 중에 2개는 사용하고 지금 몇 개는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북한 전문가들이. 사용했대? 어디다 그러니까 사용했대? 1차, 2차 핵실험 때. 그런데 요즘에 북한이 병진 노선을 선언하고 나서 우리 핵 무조건 계속 늘린다라고 선언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보도 본 적 없으시죠? 기억 안 나죠? 북한의 핵무기 몇 킬로그램이 있어요? 모르잖아요. 아니,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이제 아무도 얘기도 안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많아서 얘기 못하는 아 이것도 중요한 변화 아닙니까? 아 이런 거 빨리 논문 써야 되는데. 그러게요. 근데 사실 이제 북한이 이렇게 핵 증산을 한다고 선언을 했음에도 미국은 계속 군사적 행동을 뒤로 물린 거고 실질적으로 대북 정책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미국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싶은데요. 북의 이제 미사일 기술이나 군사적 능력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고 미국이 계속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면서 압박을 한 건데도 안 먹혔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저는 아까 반복된다는 얘기를 지금도 많이 해요. 지금도 북미 관계 이상한 징후들이 보인다. 이게 종합되면 한번 북미 관계에 다시 전환기가 오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게 몇 번째냐. 클린턴 때도 그랬고 부시 때도 그게 그랬고. 언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그래요. 아니 근데 네.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언론이 워낙에 네. 딱 통제돼 있고 이런 게 가니까. 근데 반복되는 건 맞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 근데 다람쥐 챗바퀴는 그냥 그 자리에서 돌잖아요. 근데 지금 북미 관계는 돌긴 도는데 약간 나선형으로 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어느 목표 지점을 향해서 원이 그렇죠. 원래는 십자 크게 돌죠. 도레고가 돌아가는 거죠. 크게. 네. 그러니까 한 번 주기가 한 4, 5년 되는 거예요. 뭐 북미 간의 긴장이 걸리면 한 4, 5년 동안 이 긴장이 뭐 절정까지 갔다가 갑자기 대화로 갔다. 이게 한 3년, 4년.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돌아와. 근데 2년, 3년. 다시 돌아와. 1년, 2년. 지금은 한 달, 두 달 국면으로 거의 바뀐 수준으로 이게 첨단화됐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유엔 제재 가지고 뭐 최강 제재 이때까지 있어 본 적 없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강력한 제재를 더 이상 높은 수위가 없는 제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보여질 수 있는데 이것만 보면 20년 북미 대결을 보면 클린턴 들어설 때 뭐라 그랬습니까? 94년도에 333 기억나시죠? 그렇죠. 빠르면 3개월, 네. 보통 3년? 아니구나. 3시간. 아니 3일. 빠르면 3일. 아니면 3개월. 늦어도 3년 안에 북한이 무너질 거라고 333 제목으로 된 책을 교보문고에서 팔았다니까요. 그것도 베스트셀러 사회부문. 그 정도로 뭔가 북한을 고립, 완전 봉쇄, 군사적 위협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다가 다시 뭐 영변 클린턴이 담보 소환 써가지고 친서로 경수로 건설해준다. 뭐 석유 매년 50만 톤 지원하겠다. 그러고 넘어가고 대하국면 그리고 그때 그 굴 뭐였죠? 금창리. 금창리 굴 그때 5천억인가 3천억인가 주고 나서 창관료 내고 보고 뭐 이런 대하국면도 있고. 근데 부시는 약간 완전 적극 개입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뭐 테러 지원국 해제 뭐 하고 뭐 이런 국면. 아니 근데 사실 올해 들어서 북한이 계속 이런 군사적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 역시 계속 유엔을 동원해서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건 맞잖아요, 지금도. 근데 실제 나타나는 거는 미국이 유엔을 통해서 제재하는 게 미국의 기본 전략이다. 자 보면 북미 간에 우리 흔히 북한과 미국의 대결 구도를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북한은 나름대로 뭔가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3년 3년 전이었죠. 3년 전에 경제건설,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핵 증산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3년 전부터 핵을 늘리기 시작했다고. 그러면 1년 지났어요. 늘어났겠죠. 최근에 보니까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북한이 대략 20여 기 정도의 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뉴욕타임즈 사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핵을 늘렸어. 핵을 늘려가지고 이 정도면 좋았어. 이 정도면 우리가 전쟁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일정하게 북한이 지금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의 시점이 또한 제7차 조선노동당 대회를 개최하자라고 선언한 배경이 되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들 보면 또 북한의 당대회도 경제적 부분만 바라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북한이 이제 경제 성장을 했냐 안 했냐 이것만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정치 군사적 측면까지도 포괄해서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쟁을 막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지 않았나 북한이.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간의 배일 전략에서 전환 이제부터 공세적 측면으로 가자. 그래서 저는 병행해서 미국이 기존에 가졌던 정책들이 클린턴, 부시는 좀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오바마는 뭐 전략적 인내라고 얘기하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강력 제재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할 수 있는 북한을 고립할 수 있는 정책들이 강력 제재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할 게 없어서 유엔 경제 제재 일정 부분 비어 있던 곳 이것까지로 축소된 거다. 맞아요. 보세요. 2006년도 10월 9일이죠. 북한이 처음 핵실험했어요. 유엔이 뭐였어요? 경제 제재했죠. 2차 2009년 5월 25일에 2차 핵실험. 날짜를 어떻게 다 기억해요? 맨날 강연할 때 얘기하니까. 북한이 뭐 하겠어요? 유엔이 대북 제재했죠. 3차 이게 2013년 아까 말씀드렸던 흔히 말하던 도상전쟁이나 불리던 2013년 2월 12일에 3차 핵실험했어요. 유엔 또 뭐였어요? 또 경제 제재였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북한에서 그죠?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유엔 제재가 사실상
의미가 없고 실패했다는 반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실- 정부가 얘기하는 대북 제재 6개월째라면 북한은 이제 뺏기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 얼마나 그리고 웃긴 지금 거예요, 이게. 북한이 4차 핵시험하고 나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 보고서를 원래 6월 2일까지 내게 돼 있어요. 중국은 안 냈거든요, 이거. 제출을 미룬 거죠.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에 제출을 미뤘는지 안 하기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 하루 앞서서 마감일 하루 앞서서 6월 1일에는 리수용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만났잖아요. 중국 측 보도에 따르면 이 시진핑 주석이 면담에서 이 북중 관계에 대해서 우호 협력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구두 친서 통해서 양국의 전통 우호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 양쪽이 어찌됐든 최고 지도자가 메시지 교환을 했는데 이거 자체도 의미가 있고 근데 이 메시지 교환한 시점이 너무 딱 뭔가 미중 관계, 북중 관계, 한중 관계 그러니까 너무 오묘한 시점에 그쵸, 딱 메시지 오묘하게. 교환이 돼서 참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뭔가 바뀌는 거 아닌가? 동북아 정세가 그럴 것 다른 같습니다. 방향으로 네. 오히려 그런 징후로 보여집니다. 북한과 중국은 협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제재는 성공한다 하고 있으니까. 대화 안 해. 네. 9월까지 대화 없어. 제재 성공한다. 뭐 이런 입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중국은 이 제재로 이 한반도 문제 그리고 이 북한의 핵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행 보고서도 안 내고 있는 거 아닌가. 중국 입장의 변화도 있는 것 같은데 근저에 미국이 대중 외교에 대한 입장의 변화가 더 먼저 생기지 않았나. 아니 뭐가 먼저 선우차인지 모르겠어요. 중국이 먼저 바뀌어서 미국이 바뀐 건지 미국이 바뀌어서 중국이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달 동안 미국이 북한은 안 때리고 중국은 엄청 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중국을 북과 협력의 관계로 바꾼 건지 중국이 협력의 관계로 관계로 가서 바뀔 걸 감지해서 미국이 이걸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때리는 건지 이 선우차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변화가 감지된다. 아무튼 북한한테 뺨을 맞고 미국에게 화풀이를 하는 건가요? 아니, 현상적으로는 지금 그런 화풀이를 하는 상황이죠. 건가요, 미국이? 현상적으로. 지금의 북한의 정치 군사적인 그런 조치들을 보면 향후에 동북아 정세에 북한이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 때요.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이런 걸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긴데 그건 A4 한 70페이지인가? 엄청나게 길잖아요. 거기에 보면 북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세계 자주와 위협 실현에 적극 이바지해야 하며 세계 혁명을 추동하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 세계 혁명을 추동하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이 그죠? 예전에 북한이 세계 혁명 물론 주인적으로 나서자는 거하고 주인이 되자. 야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동북아 정세를 갈수록 점점 더 주도해 나가겠다라는 꿈이 야무진데요? 그런 뉘앙스로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그냥 뜬금없이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1일 신년사나 이런 발언에서 딱 나오면 뭐 나름대로 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5월 달에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지하핵 실험하고 인공위성 발사하고 ICBM 공개하고 SLBM 쏘고 그런 과정에서 그죠? 세계 혁명을 추동하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전체 사업을 이제 총화 보고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야 이거 이전과 이후에 뭔가 달라지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때마침 또 조선노동당 36년 만에 7차 당대회를 하잖아요. 새로운 단계를 선언하는 그런 국면인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된다는 뭔가 거죠. 자신감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뭐 세계 자주화 문제는 세계 각 국가들이 자주화되고 정상적 운영을 하는 데서 지금 국제적으로 제일 걸려 있는 건 미국 문제잖아요. 근데 미국 문제에서 어찌됐든 그런 거에 반영일 수 있지만 동북아에서 북중, 북미, 미중 관계에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아까 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그리고 한반도의 동북아의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자 분위기는
그 다음에 나온 뭐 남북 당국 군사회담을 제안. 제안한거나 그리고 남쪽에다가 8.15 대회. 지금 8.15 대회합 제안한 거 이런 거 보면서는 이런 게 뭔가 확실히 적극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런 면에선 내적인 요인도 크다고 봅니다. 그 경제 문제를 일본으로 제일 강조를 압도적으로 일본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북한이 경제 문제를 푸는 데서는 지금 뭐 나아진다고 하지만 뭐 평양의 뭐 어떤 모습 경제적으로 나아진다는 모습 이게 전면화되기 위해서는 실제 한반도 평화 문제, 동북아 평화 문제, 북중 관계 문제 이런 게 개선되지 않고서는 요원한 일이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실 미국의 전략 폭격기 한 대만 들어와도 북한 같은 경우는 거의 준전시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걸 먼저 넘어서야 된다. 체제 전환이. 그런 데서 북한 자체도 내적인 요인을 가지고 좀 매우 절박성을 보이지 않나. 이게 그냥 자신감의 표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군사적 뭐 힘에 기반한 내적으로 너무 절박하죠. 아직 경제 문제가 뭐 부분적으로 나아진 건 있지만 북한이 전면적으로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시골 지방까지 막 된 건 아닌 거잖아요. 아직 그러면서 많이 뒤처져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꼭 풀어내고자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절박함의 표현 그런 것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는 좀 하긴 했었는데 미국의 그 국가정보국장 클래퍼가 방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한민국 국방장관이나 국정원, 청와대 등을 네, 한번 만나서 다뤘죠, 저희가. 북미 평화협정을 논의하게 되면 한국 정부는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냐, 어디까지 양해할 수 있냐 이런 얘기 묻고 갔잖아요. 극비리에 방북해서 그래서 방북이 아니죠. 극비리에 방한해서 그런데 이게 이 물밑 접촉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우리도 지난 시간에는 하기는 했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물밑 접촉은 물 밑에서 접촉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접촉하지 않겠어요. 지금 보면은 물밑 접촉을 안 하는 국가는 이제 대한민국이 유일한 거고 그런가요? 상황. 이게 네.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북한이 올 상반기에 이 좀 전국을 주도하려는 그러한 조치들을 막 단행을 했지 않습니까? 지하핵 실험에 인공위성 발사에 이런 과정에서 북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유엔 각국들이 대북에 대한 제재를 문제했는데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평화협정을 투 트랙으로 따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하나의 틀로 하고 그리고 또 평화협정 체결을 또 하나의 틀로 하는 두 개의 논의 테이블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평화협정을 언급한 부분이 있죠. 근데 여기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북한이 비핵화가 포함된다면 비핵화는 물론 전제했습니다만 포함된다면 평화협정 논의도 뭐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식의 저도 이야기가. 그것도 한 징후였다고 생각해요. 뭔가 네. 조짐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평화협정이 지금 뜬금없이 북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국면은 북한만 평화협정 얘기하면 평화협정 주장하면 종북 세력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뭐 그렇게 그랬죠? 공격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평화협정을 박근혜 정부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도 평화협정. 뭐 비핵화랑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국도 평화협정. 북한이 비핵화하면 우리 평화협정 할게. 북한 또 평화협정 얘기해요. 야, 우리는 비핵화할 생각 없고 평화협정 먼저 하자. 그러면 비핵화를 나중에 다이다이로 같이 하자. 다이다이란 말이 해도 되나? 어쨌거나 뭐 이렇게 다들 평화협정 얘기하는데 박근혜 정부만 평화협정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는 평화협정 얘기 안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대북 제재를 계속 호소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아까도 계속 얘기는 나왔지만 북한이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를 통해서 남북 군사회담 제안하고 8.15 대회합 제안하고 뭐 이랬는데 단호박이죠. 박근혜. 오늘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9월 달까지 대화 왜 안 한다고. 단호박이에요? 단호하게 거부한 단호박. 단호박. 난 단호박, 호박이 아니라 단호박이라죠. 단호박이 뭐 요즘 무슨 그런 의미예요? 표현이 있어요. 사실 요건 제가 그런 붙인 표현이에요. 거고 단호박은 단호하다 이런 뜻으로 음. 단호하게 뭐 이렇게 쓰는 말이 있는 것 단호박은 같더라고요. 달고 맛있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게 다 평화협정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만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박근혜 정부 이번에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쪽에서 나온 얘기 가지고 자위 외교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한 걸 보면 실제 중국과 이 동북아를 둘러싼 5개국은 지금 물밑 외교전 이게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구조가 바뀌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여기를 멀리 벗어나
중동 이란과 우간다와 쿠바와 불가리아가 저는 이건 전형적인 변죽만 올린 변죽 외교 아니냐. 중심부에서 완전 벗어나 있는. 그렇죠. 이게 외교적으로도 북한을 따라가는 면이 있어요. 예전에 북한이 김일성 주석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그랬는데 대미 노선이 뭐였습니까? 세계 자주화 전략이라고 할 때 뭐예요? 전 세계의 도처에서 미제의 각을 뜨자.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노래 부른 적 없습니다. 아니, 노래가 아니라 정책을 이른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서 유도 신문에 말렸네. 그리고 이제 뭐 이 동남아는 동남아에서 여러 나라들이 제국주의의 피해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 자기 나라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과 이제 싸움을 조금씩 벌려나가면서 미국의 손발을 잘라내자. 이게 그 당시에 제기됐던 대미투쟁, 뭐 북한의 그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상하게 보면 요즘에 보면요, 박근혜 정부가 아니 우간다 가가지고 우간다 만나가지고 우간다는 뭐 한다고 해가지고 북한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우간다 가지고 쿠바 가지고 이란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걸 보면 북한의 손발을 잘라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상당히 좀 종북스러워. 하여간 완전 중심부에 있으면서 역할을 못 노는 게 아니라 중심부를 아예 주동적으로 벗어나서 그냥 딴 데서 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의도치 않게 말씀하셨던 대로 8, 9월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정부 당국자가 8, 9월 이후에는 상상을 못 할 겁니다. 아마. 북한이 만약에 굴복하지 않았을 때 무릎 꿇지 않았을 때. 를 상상을 못 하고 있을 근데 거예요. 정말 아무 전략적 판단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총선 때만 해도 우리 정부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이 5차 핵실험 한다고. 북한 5차 핵실험 한다. 안 했네? 할 것 같다. 왠지 북한이 제발 5차 핵실험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같잖아요. 근데 북한이 5차 핵실험 같은 거 안 한다는 게 거의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그대로 당대로 갔잖아요.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정 반대되는 목소리. 대북 제재 6개월이면 북한도 이제 무릎을 꿇을 거라고. 아니 5차 핵실험 할 거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면 북한이 대북 제재를 그냥 그대로 치고 나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대북 제재를 했는데 무릎을 꿇으며 핵실험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과 2달 전에는 북한이 5차 핵실험한다 얘기를 막 하다가 한 2달 지나고 나니까 북한이 당대회하고 이제 별다른 조짐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6개월 지나면 망할 거다. 아니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이게 뭐 6개월 지나서 9월 달 정도까지 갔을 때도 북한이 무릎 꿇지 않으면 계속 뭐 비핵화가 우선이다 하면서 제재하던 정책을 전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박근혜가 그러진 그건 않을까요? 이제 그 다음 문제죠. 지금 이미 그 대북 제재를 시작할 때 그때 미국이랑 중국이랑 다 모여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다 같이 대국들이 미 제국이랑 중국이랑 대국이 6개월 한번 힘 모아서 최강의 제재를 해보자. 강력한 제재를. 그래서 의기투합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의기투합을 하고 돌아서자마자 미국과 중국은 살 길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각자가. 근데 지금 한국 정부는 각자 찾고 있는 그 모습은 보지 못하고 제가 볼 때 뒤통수 맞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었던 대국들한테 그걸 읽지 못하는 거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게. 오히려 그런 상황 아니냐. 그러면 거의 8, 9월 이후는 상상도 못할 뿐더러 그 상황이 닥쳤을 때는 제가 볼 때 외교적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지금 뭐 계속 고립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요즘 이건 말로 해도 못 듣습니다. 이미 이렇게 달린 사람은 말릴 수도 없고. 근데 지금 서해가 너무 심상치 않아서 사실 아시다시피 중국 어선들이 군사분계선 인근에 새까맣게 몰려와가지고 있다가 그 밤이 되면 이제 쫙 몰려와서 꽃게를 다 잡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꽃게 값이 2배가 넘게 올랐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북이 충돌을 우려해서 이 단속에 되게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북한이 그 단속을 하러 내려왔는데 우리 남측에서 출동을 해갖고 약간 충돌이 있을 뻔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소극적이다 단속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단속을 피해서 이제 이따가 밤에 이제 싹쓸이를 하고 이러다 보니 오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심지어 유정복 인천시장이 꽃게를 북한이 잡은 꽃게를 우리가 중간에서 꽃게를 사가지고 서해 어민들이 사가지고 이제 국내에 팔자. 야 꿈이 수박하시네. 그러면서 이제 뭐 특별 지대에서 만나서 이렇게 거래를 하자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14선언에서 합의한 서해 특별 평화지대만 있으면 이런 일 없는데. 아니 근데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오해사 조치에 배치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어쨌든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아니, 기본적으로 NLL 문제는 정전협정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정전협정상에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상에 서해의 해상 분계선을 합의를 안 했어요. 근데 그것만 보더라도 그죠? 그 당시에 북한이나 미국 그리고 중국까지도 정전협정에 도장 찍을 때까지 그 문제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3개월 뒤에 한급 높은 정치 회담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평화협정을 체결할 생각이었으니까 전부 다. 예. 그 53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래 한 10월 말쯤에 어디 스위스 제네바에서 볼까? 뭐 그때 한번 제대로 한번 평화하지 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서해상에 군사 분계선이 없는데 이걸로 또 싸우다가 자칫 또 전체적으로 전쟁이 지속되면 어떡하나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하나의 가설을 세워요. 그런데 그때 배제된 NLL이 아니 미국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으로 정전협정 엎어버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미국은 알고 있었는지 몰라도 그래도 그렇게 그냥 흘러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미완의 정전협정상에 미완의 서해 해상 분계선이 지금 70년째 60년째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서해 교전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죠? 이거 해결한 대한민국의 이거 해결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문제를 만드는 대통령 누구예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해결하는 대통령 누구예요? 노무현 대통령. 아니 그러면 누가 안보를 더 잘하는 거예요? 2차 정상회담 때 뭐 했습니까?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라는 거를 이제 북한과 합의를 했잖아요. 북한에 도장 받아왔잖아요. 남북을 공동 관리하자 서해에. 그래서 고기 같이 잡자. 네.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은 중국이 잡아가잖아요. 중국이 다 잡아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길목에서 딱 지키고 있어서 꽃게 내려오는 길목을 지키고 싹쓸이를 해가니까 지금 꽃게가 거의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어민들이 이명박근혜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각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답은 민족의 약속인 6.15와 14 아닌가 싶습니다. NLL 문제도 그러고 아까 전에 동북아 정세에서 이제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 논의를 주도해 가는 것도 그러고 새롭게 머리를 짜내서 방도를 찾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14선이 다 맞는 거예요. 약속한 거를 지키자. 그리고 약속에 방도까지 다 나왔죠. 6.15 때 원칙과 방향 다 나와 있고 14선언에 요렇게 하면 다 해결이 된다는 방도까지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반드시 이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실제로 북한은 지금 시기에 보면 이제 6.15 14선언 이행으로 남북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자. 뭐 그런 방향의 아마 이제 통일 8월 달에 민족 대회합을 제안하고 하는데 기본 내용은 6.15 14선언 이행으로 그거부터 출발하자. 왜? 합의한 거잖아요, 남북이. 그리고 사실상 14선언의 내용을 보세요. 지금 20대 국회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민주당, 국민의당 분들도 아니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누굽니까? 6.15 선언의 주역이라고 막 스스로 주장하시는 의원회관 분이잖아요. 611호 쓰시는 네. 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회의 내용을 보더라도 6.15 14선언 이행하는 게 아니 대한민국 정통성을 그대로 고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저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데요. 6.15 14를 이행해서 통일로 나아가는 길. 좀 평화로운 조국에서 제발 좀 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도 좀 평화로운 조국을 물려주고 싶고요. 요즘은 예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또 그 뉴스가 돌더라고요. 북한이 히토류가 많다고 했었는데 거의 히토류 매장량 1위를 넘보고 있다고 지금 북한 그 작은 나라가. 이렇게 따지면 천혜의 자원을 가진 나라인데 통일이 된다면 이 히토류가 없으면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다 요원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 이 매장량 1위를 얘기하는데 그리고 요즘은 경제 전망을 얘기할 때 경제가 암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각 보수냐 진보냐 민족적 성향이 있냐 없냐를 넘어서 대안으로 통일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눈에 보이니까 실제. 그래서 이런 걸 봐도 그러고 지금 저는 딱 한 점 1점 돌파 한 분이 없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 하나가 북으로 가서 한번 대화의 길을 열어보겠다 해본다면 유력 정치인 누구 하나가 참 큰 박수와 응원을 받지 않겠나. 우리 김구, 여운형 또 좀 최근에는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이 다 그런 길을 열려고 노력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가장 절박한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순결남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히토류.
근데 요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있거든요. 남한에는 왜 지하자원이 없는데 북한에는 왜 지하자원이 많냐. 이거는 이제 지질학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시기에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평화체제. 근데 저는 6.15 선언 이행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둘은 어차피 이제 동전의 양면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성격이니까. 제가 6.15 최근 6.15 했잖아요. 강연을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북 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럴 때마다 다 됐는데 뭔 소리냐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해 뜬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이 해가 뜨기 전에, 동트기 전에 새벽이 원래 가장 어두운 법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평화협정이 지금 다른 나라에게 논의가 되고 있다면 우리 민족에서는 6.15선언, 14선언의 이행이 그만큼 좀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치 빨리 우리 이 박근혜 정부, 대한민국 정부도 지금 돌아가는 동북아 정세에 발맞추어서 전반적인 동북아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될 때가 아니냐, 충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딱 그러네요. 2000년대 초반에 6.15 공동선언 나오고 한참 분위기가 좋았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통일의 전망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그려봤을 땐 그때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막연했어요. 잘 그때는. 몰라서 우리가. 네,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담보가 없었어요. 통일을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누구랑? 어떤 힘으로? 에서는 약간 막연했어. 그냥 이 좋은 분위기가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기대가 섞인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면 당장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게 아니면. 남쪽 같은 경우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근데 국제 정세를 보면 오히려 이거를 보조를 맞춰주는 형국으로 구체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시간표는 오히려 점점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는 형국 아닌가. 설계도나 시간표가, 로드맵이나 이런 게. 그래서 말씀 듣고 보니까 오히려 더 구체적이네요. 네. 박근혜 정부는 가만히 보면 일종의 좀 주관 관념론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더운데 지금은 시원하다, 지금은 시원하다. 외교적으로 오히려 고립되고 있는데 우리가 고립을 하고 있다, 우리가 공격을 하고 있다. 주관 관념론에 빠진 듯. 대표님, 주권방송에서 샴푸를 공동 구매한다면서요? 네,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천연 한방 샴푸 100세트를 한정 공동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 천연 한방 샴푸라고요? 경피독이라고 들어보셨죠?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독인데요. 피부를 통한 흡수는 매우 빠르고 해독이 되지 않아서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샴푸, 바디워시 등에 있는 합성 계면 활성제, 증점제, 방부제들이 다 피부에 흡수되는 독입니다. 방부제, 증점제, 산도 조절제를 사용하지 않고 한방 샴푸는 유익한 미생물과 천연 약재, 추출물을 사용하여 만든 샴푸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나요? K의 미생물을 사용해서 두피에 기생하는 모낭충, 비듬균을 감소시키고 천연 방부 효과가 있는 정향과 계지를 사용해서 피부 트러블이 거의 없습니다. 네, 탈모 방지 효과도 있다면서요? 천연 약재 추출물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머리카락이 덜 빠지게 되고요. 모발이 풍성하고 또 윤기가 있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주권방송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누르시면 주문소로 이동합니다. 주문하시고 입금하시면 바로 롬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천연 샴푸 공동 구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북이 제안한 8.15 통일 대회합. 통일을 바라는 인사면 남북 누구나 참여하자라고 한 회합 아니겠습니까? 민족의 약속 6.15와 14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9월이면 북한이 무릎을 꿇는다는 막연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전략이 좀 곧 포기되지 않을까 먼저 싶습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민족의 약속, 가슴이 뜹니다. 통일로 달려갑시다. 아이들에게 나도 말할 거야. 이 아빠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저마다 촛불이 되어 어둠을 이겨내고 노래하던 날
한 번 못 가고 추위에 몸살이 나도 엄마 아빠는 그 자리 지켰다고. 그렇게 힘든데 왜 그러셨어요? 눈 반짝이며